팀의 공동연구원으로 있는 박선희입니다. 여기 그 자료집에는 제 논문이 3장밖에 포함되지 않아서 저의 발표를 PPT로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제 발표 주제는 파리 테러와 공화주의 원칙인데요. 실은 파리 테러와 공화주의 원칙의 상호 관련성을 제목으로 직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파리 테러와 공화주의 원칙의 적용 방식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그 공화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3공화국서부터 온, 그러니까 프랑스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공화주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공화주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이주민 집단 간의 어떤 문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파리 테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파리 테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파리 테러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나라들이 시드니에서 테러가 있었고 영국에서도 테러가 있었고 스페인에서도 테러가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테러와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잘 찾아보지 못하다가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이후서부터는 이 테러와 그 중동 지역에 대한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지 않은 국가도 상호 관련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한 우리나라도 예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고, 그러한 논의 속에서 바로 그 자생적인 테러리스트, 이것을 영어로는 론 월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생적인 테러리스트가 생성되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프랑스의 어떤 그 대내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췄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랑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많은 저 이외에 저 말고 다른 많은 선생님들은 특히 이 프랑스의 파리 테러와 공화주의 원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외적인 환경으로서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이 중동 지역에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많은 회교 국가들이 출현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의 극단주의적인 테러리스트들이 생성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정치적인 불안정성인데, 이 회교 국가 중에 다수가 이와 같은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과 같은 국가들이 독재 정권을 통해서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 생화 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시리아 같은 국가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테러가 21세기의 가장 큰 도전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2001년도서부터 지금 2015년도에 그 서구에서 일어난 극단주의 테러의 모습들을 본다면 공격적인 외교 정책 또는 파병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1월에 있었던 샤를리 앱도 테러, 그리고 11월 13일에 있었던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파리 테러는 이주민 집단과의 갈등 문제, 사회 통합의 문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논문으로 가면 조금 더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서부터 테러의 공격지대였고 70년대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테러, 그리고 80년대, 90년대
혐오주의에 의해서 발생된 테러. 하지만 모두 다 대부분 다 프랑스에 대해 중국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93년도 그리고 95년도, 96년도에 있었던 테러는 구식민지 국가였던 알제리의 어떤 그 정치적인 불안정과도 상호 관련성이 있습니다. 2002년도의 사건은 그러니까 프랑스 초대형 유조선이 공격받은 사건은 9.11 테러 이후 이라크와의 갈등 관계에서 일어난, 그래서 초래된 그러한 테러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2005년도에는 프랑스 국회에서 막소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출간을 하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프랑스가 테러 진압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파리 테러와 그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사회 통합의 어떤 그 기제로서 사용되고 있는 그 공화주의 원칙의 적용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파리 테러 사건이 그 코어 그룹에서, 그러니까 중심 수뇌부에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조직한 그러한 테러라기보다는, 즉 제1그룹이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그렇게 그 자행된 테러라기보다는 제3그룹, 그러니까 그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 무슬림 이민자에 의해서 자행된 테러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제 그 논지를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중동센터 장이신 장지영 박사가 만든 그러한 보고서로 지난 12월에 나온 건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 ISIS의 추종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추종 세력의 ISIS 브랜드의 프랜차이즈화가 증폭되면서 테러가 더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ISIS의 세력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근거지를 중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 인 시리아라고 하는 ISIS의 코어 그룹은 시리아와 그리고 이라크에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군소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주변 무슬림 국가에서 발생하고, 또 제3그룹은 서구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1그룹의 1그룹은 주요 세력으로서 IS의 중앙 지도부와 주력 조직이 있고, 제2그룹은 군소 이슬람주의의 극단주의 조직이고, 제3그룹은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 무슬림 이민자가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2그룹과 제3그룹을 나누는 것은 제1그룹과의 연결고리의 그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2그룹과 3그룹을 나누고 있는데, 제2그룹과 3그룹도 1그룹의 충성을 선언하고 잔혹행위를 추종하고, 그래서 ISIS의 그 시그니처가 있는 그러한 그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나온 2015년 파리 테러와 ISIS 보고서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ISIS의 그 파리 테러는 ISIS의 핵심 수뇌가 중앙에서 일사불란하게 조직한 그러한 테러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제3그룹에 의해서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석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분석을 근거로 논지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내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를 거느린 영국과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영국이 훨씬 더 식민지를 거느리는 방식에 의해서 훨씬 더 유연했다면, 프랑스는 동아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서 식민지 국가의 주민들에게 너희들이 프랑스가 갖고 있는 가치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프랑스인과 동일한 그러한 그 시티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아주의 원칙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동아주의 원칙 또한 그들의 어떤 원칙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다문화 그리고 다인종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프랑스 사회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그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든다면 히잡 착용 금지 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라이시테라고 얘기하는 프랑스 세속주의 원칙 1905년도에 정교분리법의 어떤 보충법으로 2004년도에 라이시테 보충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이 라이시테 보충법은 비록 히잡 착용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어떤 그 키파나 아니면은 기독교인의 굉장히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십자가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슬림 어떤 종교의 어떤 표시에 대한 검열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주류 사회와 이주민 사회의 갈등이 표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조금 더 빨리 넘어갈 텐데요. 프랑스가 특히 이러한 그 무슬림 이주민과의 갈등이 크게 점화되는 이유는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 전체 인구의 약 8%라고 얘기를 하고 프랑스 말고 이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가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바로 벨기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파리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몇몇의 사람들은 프랑스 이주민이고 또한 벨기에 이주민이게 됩니다. 김남국 선생님, 고려대학교 김남국 선생님께서 한겨레 신문에 어떻게 쓰셨냐면 바로 이제 새로운 전쟁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김남국 선생님에 따르면 새로운 전쟁의 유형은 무정형의 테러로 문화적 생존의 문제와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로 촉발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떠한 그 분쟁의 소지는 바로 이러한 문화적 생존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바로 이러한 사회 통합의 문제들이 가장 큰 프랑스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라는 거죠. 히잡 사건, 1989년과 94년도 라이시테 보충법, 브루카 금지법 모두 다 문화적인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벙리유 소요 사태라고 하는 파리 교회의 어떤 소요 사태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촉발한 그러한 소요 사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 평균적인 유럽 국가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르쇼마셔노법은 유럽의 어떤 그 실업률을 얘기하는데 유럽 연합의 28개의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 취업에서 배제된 사람으로는 이민자 출신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례로 이것은 2000년도에 미국 대학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력서에 순전히 서구적인 이름으로 여기 그 오헬리 메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도표에 의하면 맨 처음에는 그 이름만 서구적으로 바꿨어요. 마리 디우프라고 바꿨고 두 번째 도표의 그 낮은 그 바는 뭐냐면 이름하고 성 모두 다 북아프리카 출신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카디자 디우프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구 이름, 그러니까 성을 북아프리카 성으로 작성했을 때 서류에서 채택될 확률이 훨씬 더 낮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프랑스에서 특히 이주민 집단에 대한 어떤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프랑스가 무슬림에 대한 어떤 호감도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호감도가 높다라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2014년도에 그러한 상황이고 아주 많은 도표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2015년 1월 달에 샤를리 앱도 테러 이후에도 여전히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호감도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내에서도 샤를리 테러 이후, 샤를리 앱도 테러 이후에도 2014년과 15년을 비교하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샤를리 앱도 테러 이후에도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떤 굉장히 테러에 대해서 노출이 심한 그러한 오늘날과 같은 사회 속에서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보면 여전히 비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즉 공화주의 원칙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죠. 공화주의 원칙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자유나 평등이나 박애나 세속주의 원칙 또는 라이시테라고 얘기를 한다면, 비종교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공화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사회 통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그 논의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슬림에 대한 프랑스 인식은 매우 복합적인데, 그런데 즉 인종차별적인 입장은 취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을 프랑스 사회에 통합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느냐라고 본다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도표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너무 단순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계속 조금 더 주관점을 둬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공화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유효한 원칙으로 작동되어야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종교성이라고 하는 원칙이 제정됐을 당시에는 구교의 어떤 횡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즉 신교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려고 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주려고 하는 측면이 강했다면은 지금의 2004년도의 라이시테 보충법을 문제로 삼는 것은 히잡 사건이 촉발된 것은 1989년도에도 있었고 199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히잡을 착용한 무슬림 여중생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의 자유 재량권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굳이 라이시테 보충법으로 이것을 제정해서 논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공화주의 원칙을 배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좀 지금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도미닉 슈나퍼라고 하는 사람은 공화주의 원칙을 계속해서 주창했던 사람인데, 이 학자도 추상적인 어떤 보편주의 기준을 갖고 있다면 어떤 폭력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폭력이 자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류 국가 공동체의 공유 문화와 차별되는 자기 고유의 문화권을 가진 문화권 향유의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공화주의 원칙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찰스 테일러 같은 경우도 인간의 존엄성과 특정 문화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의식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정 문화에 대한 인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조금 더 근거로 삼아서 사실상의 어떤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공화주의 원칙을 조금 더 포용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